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72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무난했던 편이었죠? 좀 어려웠던 문제가 2번 문제가 좀 어려웠고요.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하던 판례가 나와가지고 잘 보지 못하던 판례가 2번은 다 새로운 판례였던 것 같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교적 할만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다를 수 있으니까.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행정법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작용은 법률이 위반되면 안 된다. 법률 우위 원칙에 대한 설명이죠. 이때 법률 우위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뭡니까? 모든 법규범을 얘기하는 거죠. 행정작용이 기속되는 것에는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조약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하위의 법규범, 그러니까 법률 하위의 법규범도 모두 포함된다. 오케이죠. 그다음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작용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동그라미 2번은 법률 위반 원칙이죠. 동그라미 1번이 법률 우위 원칙이라면 동그라미 2번은 법률 위반 원칙이고. 그리고 법률 위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이라는 건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얘기하고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는 건 침익행정이죠. 침익행정은 법률 위반 원칙이 적용되잖아요. 그 밖에 그리고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거 여러분 중요사항 유보설 혹은 본질성설에 대한 설명이죠. 동그라미 3번 행정청은 행정적용을 함에 있어서 일체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 아니죠. 상대적 평등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공무원 돼보세요. 공무원 돼보면 여러분들이 시험 봐서 어려운 시험 경쟁률을 뚫고 시험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저런 운 좋아가지고 공무직 된 사람들 있죠. 공무직. 공무직을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처우한다. 여러분들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차별이라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평등이 아니죠.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작용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적절해야 되고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되며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된다. 이거 비례 원칙에 대한 설명이죠. 적필성이잖아요. 행정 목적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하다. 이거 적합성의 원칙. 필요한 최소한데 그쳐야 된다. 필요성의 원칙. 그 다음에 이익 경량해야 된다. 상당성의 원칙. 우리가 목수리 적필상 이렇게 알고 있잖아. 목적, 수단, 리, 이익 경량, 적필상,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이게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제 앞글자 정리사항을 보거나 그거 안 보더라도 기본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보면 됩니다. 2번이요. 행정법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판례가 최신 판례인데 이게 처음에 제가 최신 판례 특강할 당시에는 곧바로 당일 연도에는 시험이 잘 출제가 안 되는데 한 2, 3년 묵고 나면 시험에 출제가 잘 된다 그랬거든요. 실제 이것도 그랬죠. 동그라미 1번이 2021년도 판례인데 2022년도 출제된 건 아니고 2023년도에 문제가 쏟아져 나왔죠.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런 코멘트 보시게 되면요. 행정주체 공법인에 해당합니다. 그럼 국지합 영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공공조합이에요. 변호사를 조합원으로 하거든요. 공공조합이라고도 부르고 공법상 사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변호사 등록 사무는 공행정사무에 해당하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으니까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 공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이게 뭐냐면요. 이게 대한변협이 그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한테 등록을 거부했거든요. 등록 거부당한 변호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편 그럼 대한변협 회장이 거부한 거거든요. 대한변협 회장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대한변협 회장은 실질적으로 해당 공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준하는 직위 있다. 공무원의 경우 여러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대한변협 회장은 경과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라고 판단했던 사례였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긴 했는데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았대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았으면 여전히 담배 사업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케이. 동그라미 3번이요. 피재해자에게 이루어진 요양승인 처분. 산재 사고가 났던 거죠. 산재 사고가 나서 요양승인 처분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불복 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그럼 불가쟁력이 발생했으니까 요양승인 처분은 못 다투는 거죠. 요양승인 처분은 못 다투는데 그러면 해당 그 피재해자에 대한 산재 보상 보험 급여 관련돼서
사업주는 피재해자가 재발생 당시에 뭐 산업재해는 입었겠지만 내 근로자가 아니다. 그럼 보험급여 징수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동그라미 한 번에서 첫 번째 줄에 요양승인 처분에 대해서 불가시행력이 발생했죠. 그럼 세 번째 줄에 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에 대해서는 불가시행력이 발생한 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번에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뭐 그 법률신문이라는 데에서 판례 평석도 나왔고 중요한 판례로 2021년에 논의가 된 거였거든요. 읽어보게 되면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했단 말이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해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거 뭐냐면요. 음주운전을 했음을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대.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있다. 그럼 일단 뭐가 인정됩니까? 공정력이 인정되는 거죠. 공정력이 인정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일단 유효이기 때문에 일단 유효인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다. 그럼 원래는 무면 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되겠지. 여러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일단 유효하다. 그럼 이 사람은 무면허 상태란 얘기잖아요. 그럼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대해서 대법원이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아니 이 사람 무죄 판결 받았잖아. 무죄 판결 받았으면은 그러니까 2번 동그라미 4번 코멘트 보시게 되면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 사유. 그럼 여러분은 무죄 판결 받았으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 직권 취소해야 되겠죠? 그런 사유가 명백히 존재한다면 법원이 공정력을 부인할 수 있다입니다. 공정력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따라서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3번이요.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추상적인 법령에 대한 입법 부작위는 이거는 부작위 법확인 소송 대상이 아니죠. 부작위 법확인 소송의 대상은 처분의 부작위라 하지. 동그라미 2번이요. 조례가 집행에 개입이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고지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경우 우리가 처분적 법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그 조례는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항고소송이 가능하고, 물론 여러분 이때 항고소송은 뭡니까? 취소소송은 아니고 무효등확인 소송입니다. 행정입법의 경우는 하자가 있으면 항상 무효잖아요. 동그라미 3번.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행정관청이 일반적인 직권에 의해서 제정한 이른바 집행명령이다. 그럼 근거법령이 상위법령이 폐지가 되면 집행명령은 집행할 대상이 상실된 거죠. 그러니까 별도의 조치 없이도 실효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이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이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다. 뭐 처분은 볼 것도 없고 명령규칙, 행정입법이죠. 명령규칙의 위헌 심사는 권한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대법원에게 있지. 물론 여러분 법무사법 시행규칙에서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행하긴 했어. 그런데 그건 예외적인 경우잖아요. 예외적인 경우이고 행정입법에 대한 위헌 심사권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에게 있다. 코멘트 한번 보세요. 코멘트 밑에 해설 보시게 되면요. 107조 1항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게, 그 다음에 법규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 심사권은 대법원에게 부여했죠. 동그라미 4번은 밑도 끝도 없이 헌법재판소가 이를 그랬으니까 틀렸단 말이죠.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심사권이 법무사법 시행규칙 사건에서 있었던 거고. 문제 4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인허가 의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인허가 의제에 대한 개념적인 얘기한 거죠. 하나가 인허가를 받음, 즉 주된 인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인허가, 종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오케이. 동그라미 2번이요. 인허가 의제는 행정기관의 권한의 변경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주된 인허가를 받게 되면 종된 인허가까지 패키지로 딸려오니까 종된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해. 동그라미 3번. 인허가 의제가 인정되는 경우 여러분 절차 집중효죠. 절차 집중효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관할 및 절차가 집중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관할 행정청은 어디예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고, 그리고 절차는요 주된 인허가의 절차만 거치면 돼. 실체 집중효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할과 절차는 집중이 되죠. 그래서 민원인은 하나의 인허가 신청과 더불어서 의제를 원하는 인허가 신청을 각각의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면 충분하죠. 동그라미 4번이요. 인허가 의제 제도의 경우 다른 관계인이나 허가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대신 다만 다른 관계인이나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때 협의의 의미에 의해서 말 그대로 협의 논의만 하면 된다라는 견해도 있고, 그리고 이때 협의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동의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그건 개별법에 따라 달리 판단할 거고, 일단 협의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자, 문제 5번이요. 갑은 식품위생법상 식품 적개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영업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을은 같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였다. 그럼 갑이 양도인이고 을이 양수인이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려. 동그라미 1번. 관할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갑은 영업허가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거죠. 영업허가자의 지위를 잃으니까 양도인 갑에 대한 침익처분이죠.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상 불이익처분 절차, 사전통지랑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법령상 신고 요건을 갖춘 신고가 있었다면 관할행정청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 양도는 효력을 발생한다. 이건 여러분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5번의 경우는 여러분 수리를 보게 되면요. 세 번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란 말 나왔죠. 여러분 지위 승계에 명의 변경이란 말이 나오면은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요. 그러니까 수리가 필요하죠. 동그라미 3번. 관할행정청에 의해 신고가 수리되었다. 그런데 신고의 대상이 된 양도계약이 무효다. 그럼 신고는 여러분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죠. 동그라미 4번. 관할행정청이 의뢰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갑의 영업허가가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은 의뢰신고 수리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럼 양업양도인 을은 어때요? 영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을은 수허가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을은 야, 양도인 갑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영업허가를 취소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취소성을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죠. 왜? 법률상 이해관계는 제3자잖아요.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6번이요.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지도는 당의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걸 조직법적 근거라고 부르는 거죠. 다만 작용법적 근거는 불필요해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니까. 동그라미 2번. 말로 이루어진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일단 행정지도가 서면으로 뿐만 아니라 말로, 구두로도 가능하다는 거를 일단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왜?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방식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요.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못 믿겠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을 교부해달라 요구할 수 있죠. 한표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여러분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이 말은요 도저히 틀린 지문일 수가 없어. 뭐가 나오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거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건 행정청이 판단하겠지만 의견 제출가 자체는 가능하다. 동그라미 4번 여러분 두 번째로 요청에다가 언더를 치면 되겠죠. 세무당국이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게 행정지도에 해당하고요. 요청이라는 건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7번이요.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번 동그라미 1번 제가 코멘트 달아놓은 거 보세요. 보게 되면요. 선행 행정계획에 변경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선행 행정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 행정계획을 했다. 이런 경우는 선행계획이 후행계획으로 변경되는 거죠. 이를테면 신도시 개발하는데 선행계획이요. 중심 업무지구였어. 그런데 후행계획이 이를테면요. 뭐로 바뀌었달까? 호수공원으로 바뀌었다. 그럼 여러분 호수공원에서 중심 업무지구 업무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디 용궁타워야? 아니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후행 행정계획으로 변경되었다. 권한이 있으니까. 반면 로마 소문자 2번이요. 그러한 변경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후행 행정계획을 했다. 권한도 없으면서 중심 업무지구 결정을 호수공원으로 바꾼다. 이런 경우는 후행 계획은 아무런 효력이 없죠. 당연 무효라는 거. 동그라미 2번이요. 7번 동그라미 1번 선지 읽어보게 되면요.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계획이 후행계획으로 변경된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안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사실상 강제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권력의 행사로부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동그라미 2번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안에 대해서 법원은 처분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항고소송 대상으로 인정 안 해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로 와 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동그라미 3번 법률에 규정된 공청회를 열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 결정. 이건 절차상 하자이고 위법성의 정도는 취소 사유죠.
그런데 90일 지났다. 불가쟁력이 발생했으니까 더 이상 못 다투는 거죠. 그렇다면 당의 도시계획 결정은 당연 무효가 아니겠죠.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하는 수용 재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여러분, 선행 처분의 하자가 취소 사유인 경우엔요,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하자 승계 안 되잖아. 우리가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 건 6가지 유형으로 알고 있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동그라미 4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계획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죠. 왜? 도시계획구역 내 뭐 한 사람이에요?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의 거부가 특정 처분의 거부로 귀결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계획 변경 청구권 인정되잖아요. 8번이요. 오늘 평상시보다 좀 많이 피곤하네요. 약간 혀도 좀 꼬이고. 빨리 끝내자. 예. 8번이요.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 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뭡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나대지 소유자죠. 나대지 소유자는요, 나대지가 맨 땅이죠. 맨 땅을 맨 땅으로 쓰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 수익의 길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 공용침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보상이 필요하다. 동그라미 2번이요. 도로구역 결정 고시 전에 공장을 운영하다가 고시 후에 시로부터 3년 내에 공장을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았단 말이죠. 공장 부지가 수용되었다. 휴업보상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3년 뒤에 이전할 거라고 할지라도 수용할 당시에 분명히 뭐하고 있었어요? 공장으로 영업하고 있었죠? 공장으로 영업하고 있었으면 휴업보상 해줘야 되죠. 동그라미 3번이요. 공익사업과 이로 인한 손실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지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손실이 된다. 여러분, 이 상당 인과관계는요, 손실보상이건 손해배상이건 다 마찬가지죠. 공익사업과 상관없는 손실이다. 그럼 손실보상 해줄 의무가 없죠. 동그라미 4번이요. 지작물. 지작물이라는 게 공익사업에 지장을 주는 물건이라는 의미인데, 건물이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 대상이 되려면 적법한 건축 허가를 받은 것에 한정되지 않고요. 해당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만약 여러분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지은 건물이다. 이건 여러분 똥파리죠, 똥파리. 보상금을 노리고 건물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인정고시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무허가 건축물인데 뭐 집 짓고 살고 있었어.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분명히 생활관계가 형성돼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상해 주란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 해설 보세요. 보게 되면은 제가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이기만 하면,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은 보상 대상이 아니죠. 이건 보상금을 노리고 지은 거니까 허용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9번이요. 행정소송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개별 법령에 합의대 행정청의 장을 피고로 한다는 명문 규정 뭡니까?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종로위원장. 그런 규정이 없다면 합의대 행정청, 다른 말로 위원회죠. 위원회 명의로 이루어진 처분에 대해서 소송의 피고 적격자는 합의대 행정청이다. 오케이. 위원회 자체가 된다는 얘기. 동그라미 2번이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 그럼 피고 경정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가능하죠? 동그라미 3번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이러한 피고 경정에 대한 규정은요, 당사자 소송에도 준용됩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별다른 말이 없으면 당사자 소송에 다 준용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에 준용 안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사정 판결. 사정 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나 효력 중지잖아요. 당사자 소송은 처분 이외 공법상 법률 관계니까. 집행정지. 집행정지도 처분의 집행정지죠. 당사자 소송은 처분 자체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제3자 효도 당사자 소송에 준용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고 웬만하면 다 준용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동그라미 3번. 법원은 당사자 소송을 취소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이건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소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여러분, 소변경은요, 원고의 신청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피변 록접, 법원 직권 불가능한 거죠.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변에 해당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당사자 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 그럼 피고 경정이 가능하겠죠. 물론 이것도 피고 경정 신청이 있어야 되고. 뭐라고요? 피변 록접. 피변 록접은 법원 직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피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결정으로서 피고의 경정을 허용할 수 있다. 누가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직권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법원은 결정으로란 말 나와 있잖아. 여러분 여기서 법원의 결정이라는 게 직권으로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청에 따른 결정이라는 의미예요. 신청이건 직권이건 간에 여러분 신청했어도 법원이 해주기로 결정해야지 피고 경정되는 거잖아. 여기 결정이란 말은 직권이란 뜻이 아닙니다.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얘기해요. 자, 10번 문제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상 판결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판적인 사실심 변론의 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처분청은 당해 사건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내세워서 확정 판결과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라는 건요, 당초 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얘기합니다. 뜻풀이 해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영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일본 영업허가 신청?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여기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요, 2024년도 1월 10일 날 미성년자를 출입했기 때문인데, 해당 영업주가 억울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송 제기했고,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요, 2024년도 1월 10일 날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 그래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청이 무슨 소리? 너 분명히 2024년도 1월 10일 날 미성년자를 출입시켰잖아.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제재를 가한다. 이거 허용될 수 없는 거죠. 확정 판결에 저촉되는 거죠. 여기서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라는 거는 뭐라고요? 당초 처분 사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2024년도 1월 10일이 아니라 2024년도 1월 5일 날 진짜로 그날 미성년자를 출입시켰어. 그럼 그 사유를 이유로 해가지고는 재차 영업정지 처분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는 당초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이해를 해야 돼요. 동그라미 2번이요. 기성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을 구속하는데 여기는 주문과 이유까지 미치는 거죠. 뭐 기판력은 주문에만 미치고 기성력은 주문과 이유까지 미친다. 맞는 말. 동그라미 3번이요. 취소 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 처분을 실체법상 위법사유에 기해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근데 내가 영업허가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거부를 했거든요.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건축법 위반이래. 근데 나는 억울해. 나는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거든요. 법원이 보니까 진짜로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그래서 당해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은 어때요? 다른 법 위반 사유, 예컨대 뭐 소방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해야 되겠지. 이게 반드시 인용하는 처분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거부 사유가 없으면 인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 판결은 물론이거니와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에서는 간접강제가 가능하죠. 하지만 무효등 확인 판결의 경우에는 간접강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무심 제기 접사.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는 간접 강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 거죠. 답은 동그라미 4번이고. 어쨌건 오늘 갑자기 컨디션이 확 떨어져가지고 약간 말이 약간 좀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오늘 문제가 좀 쉬웠잖아요, 여러분. 어려웠던 거 문제 2번만 잘 체크하세요. 문제 2번에서 여러분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자주 보던 판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해당 판례 꼼꼼히 보시고요. 특히 2번 동그라미 4번 판례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선지에서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가 되지 않았다. 그럼 공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유효거든요. 일단 유효한 처분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일단 유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면허 운전 맞아. 하지만 법원이 뭐라 했습니까? 직권 취소 사유가 명백하다. 그런 경우에는 공정력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이 결론까지 기억해 두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